네, 제가 라이노 완전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라이노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맨 바닥부터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라이노를 할 수 있을 정도, 딱 그 정도 수준까지 바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쭉 한번 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모델링과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라이노 다운받는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 들으신 이후에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건축 전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죠. 페이서에서 제 강의들이 이것저것 있거든요. 네, 그 강의들을 좀 보면서 추가 학습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 유튜브 정보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텐데 여기 노션 링크거든요. 네, 노션 링크입니다. 들어서 보시면 이제 단축키를 설정하고 나서 이제 튜토리얼을 갈 거란 말이죠. 단축키 다운로드 링크와 함께 제가 현재 지금 페이서에 올라와 있는 제 강의들이 있습니다. 라이노 7 기본 강의, 그래서퍼 기본 강의, 그리고 라이노 7 심화 강의고요. 이거는 섭디 모델링만 집중적으로 한 강의, 이거는 앤스케이프 강의, 이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모든 강의의 기초가 되는 아주 기초 수준의 내용을 아예 바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라는 툴이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올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그 단축키에 대한 그 커맨드들 내용을 커맨드하고 이미지하고 어떤 알리어스로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남겨봤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의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생기거나 하면은 뭐 코칭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픈 톡방이 있어요. 그 페이서라고 검색하면은 나오는 이런저런 톡방이 있는데 라이노 그래서퍼 대표 톡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링크도 제가 유튜브 정보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서는 네, pacer.kr 이쪽에 와서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동민님의 건축공간 드로잉 코스도 있네요. 별의별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무튼 페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처음 라이노가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라는 거는 rhino3d.com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는데 92년도, 93년도 그때 1.0 버전이 나온 이후로 지금 2023년 1월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는 7.0 버전이 현재 최신 버전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1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는데 라이노라는 툴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은 라이노세로스, 네, 라이노라고 하는데 라이노 7.0 최신 버전이니까 라이노 7 또는 라이노 7.0이라고 하는데 이 툴을 그 모델링 툴로 보통 구분을 하진 않아요. 3D 모델링을 하는 건 맞는데 보통 우리가 모델링 툴이라고 한다면 그 솔리드웍스라든지 프로이, 지금으로 뭐 크레오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3D 모델링 툴이고요. 이거는 그 3D 모델링이 앞서서 한번 디자인을 드래프팅하는 드래프팅 툴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솔리드웍스나 크레오 같은 걸 배우지 않을 거니까 그냥 3D 모델링 하는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지금은 그 평가판을 다운받으시면 90일 동안 쓸 수가 있고요. 여기 1회 발급된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예전에는 이메일이 하나 있으면은 90일 동안 그 이메일로 키를 받아서 90일간 평가판을 쓸 수 있었고 이 모든 기능이라는 거는 마치 상업용과 또는 학생용과 평가판이 세 개 다 모두 다 동일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평가판이라고 해서 기능의 일부를 못 쓰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메일 하나로 90일 쓰다가 또 이메일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90일 쓰다가 이렇게 좀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회 발급되는 평가판이라고 해서 해당 컴퓨터에서 평가판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컴퓨터에서는 평가판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즈용과 맥용 둘 다 있고요. 저는 지금 맥북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둘의 기능은 뭐 당연히 100%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맥용이 좀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7.0 버전부터는 동시에 릴리즈가 되면서 기능도 100% 따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눌러서 이메일을 작성하시면 여러분들의 이메일로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이메일로 키도 같이 갈 거고요. 참고로 이제 평가판을 그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학생용을
구매하겠다 또는 상업용을 구매하겠다라고 하시면 구매 쪽에 보시면 플러스틱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 윤상훈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바이라이노라는 곳으로 링크가 될 겁니다. 바이라이노. 아마 라이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99% 아마 여기서 구매하셨을 거예요. 여기 와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라이노세러스 교육용이 이게 이제 VAT 포함해서 이 가격이고 빼면 24만 원이라는 소리겠죠. 교육 학생이나 뭐 교수님들이 살 수 있는 거겠죠. 참고로 교육용 그리고 상업용 가격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제가 학생이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생이 교육용 라이센스를 구매하면은 구매와 동시에 상업용 라이센스를 산 것과 같이 모든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학생일 때 교육용을 샀다면 그걸로 상업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육용이라는 거는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업용 라이센스를 구매하는데 학생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용이라고 해서 상업용이랑 물론 그 맨 위에 프로그램 이름 나오는 이름은 좀 다르겠지만 에듀케이셔널이냐 커머셜이냐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권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일 땐 교육용 사가지고 제가 예전에 책을 쓰거나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그때 교육용 5.0을 샀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12년도에 샀던 것 같으니까. 예. 아무튼 그런 거고요. 만약에 라이노 7을 내가 쓰고 있었어. 근데 8이 나왔어. 9가 나왔어.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는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이거 보세요. 내가 만약에 라이노 1 버전을 쓰고 있었어. 그럴 때 7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면 이 비용을 내면 됩니다. 라이노 4를 쓰고 있었다. 이 비용을 내면은 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 월 구독이나 연 구독이 아니고 한번 구매를 해서 평생 쓰는 연구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저렴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라이노는 보통 4년 또는 5년, 짧게는 3년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든요. 4.0이 200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7년? 그리고 8.0이 4.0이 2007년, 5.0이 12년, 6.0이 17년, 그리고 7.0이 21년에 나왔거든요. 21년 11월에. 그러니까 거의 3, 4년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엄청 싼 거죠. 또 평생 쓸 수 있는데. 아무튼 라이노는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구매하시고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질문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여기 직원부서에서 답변도 해주시고요. 가끔 윤상훈 대표님이 직접 답변 달아주시기도 하고 뭐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아무튼 라이노는 그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는 거고요.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드래프팅 툴이다. 라이노는 모델링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디자인 단계에서 드래프팅하는 툴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모델링, 렌더링 둘 다 할 수 있는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에 와보면 이런저런 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보통 7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자랑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디라고 볼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라이노라는 거는 제 소프트웨어를 하나 다운받았는데 잠시만요. 좀 이걸 켜서 컨트롤 1 라이노는 모델링, 3D 모델링도 할 수 있고 렌더링,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그래스호퍼라고 하는 툴이 있어가지고 파라메트릭 알고리즘, 파라메트릭 디자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 그 이유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정품을 구매한 분이시라면 그 다음 버전인 8.0의 개발 버전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워크 인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WIP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라이노 6를 샀을 때는 7의 워크 인 프로그레스 버전을 지금은 8 버전의 워크 인 프로그레스 버전을 제가 실행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라이노 8의 책을 쓴다거나 할 때 미리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거고, 제 생각에 좀 있으면은 라이노 8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분명히 올해 나오는데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라이노는 그런 모델링과 렌더링 툴이다 라는 거고, 어디 봅시다. 그냥 바로 다운받았다고 치고, 여러분 평가판이니까 이메일로 로그인했다고 치고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작업 중인 이 화면, 이거를 같이 모델링 하면서 어떤 식으로 라이노 커맨드가 쓰이는지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새 창을 열어야겠죠? 예, 저도 새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새 창을 열어볼 텐데, 지금 열었거든요. 처음 열 때 그 템플릿 라지 오브젝트냐 스몰 오브젝트냐 막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라지 오브젝트의 밀리미터를 선택해도 되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거를 아예 쓰질 않습니다. 템플릿을 쓰지 않고 그냥 노 템플릿으로 열어버립니다. 나중에 그 절대 허용 오차나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화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쪽이 명령이라고 참고로 한글판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커맨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명령행이라고 하고, 위쪽에 이제 명령들이 쓰였던 그 부분이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명령행 또는 커맨드 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명령행이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는 위쪽에 있죠. 그래서 커맨드를 잘 작성하고 커맨드 라인을 잘 봐라,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아이콘들이 보이고요. 약 700개가 넘는 명령들이 있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게 아마 5버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각 버전의 새 기능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탭을 별도로 구성해 줍니다. 여기 누르면은 웹사이트 하나 떠요. 예. 라이노 7의 새 기능에 대해서 보여주는 링크로 넘어가는 거고요. 섭디, 라이노 7의 꽃이죠. 그 공면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도 보이고요. 별의별 기능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그 섭디에 대한 모델링 방식과 그리고 메쉬를 편집하는 명령어들이 추가된 게 눈에 두드러집니다. 이거는 아무튼 좀 어려운 말로는 툴바라고 하고요. 이 각각을 커맨드라고 합니다. 보면은 좌클릭과 우클릭이 명령이 다른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 찍는 것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여기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은 단일점, 우클릭을 하면은 다중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 하나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명령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좌클릭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딱 클릭하면은 컴퓨터 끝나죠.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우클릭도 있네, 다중점이라고 하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점을 찍을 때 쓰는 거구나. 커맨드를 끝낼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쥐고 계시고 때문에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서 커맨드를 종료하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는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과 다르게 저는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는데, 이거는 이따 알려드릴 하단 옵션 중에 하나예요. 건볼이라고 하는 하단 옵션을 켰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드래그로 선택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 명령마다 좌클릭과 우클릭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보면은 여기 조그만한 삼각형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게 다 있죠. 또 어떤 거는 또 없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있는 거를 오래 누르고 있거나, 또는 여기는 조그만 삼각형을 딱 선택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툴바가 하나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넙스 커브라고 해서 곡선을 그리는 명령인데, 그것과 비슷한 또는 연관된 또는 그것에 속하는, 뭐 전치사야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명령어들을 묶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넙스 커브라고 해서 곡선을 그리는 건데, 곡선과 곡선 사이에, 선과 선 사이에 가상의 선을 여러 개 더 그어주는 트윈 커브가 여기 있고요. 스파이럴도 있고요. 여기 인터프 커브도 있고, 다 연관된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거는 합집합이라고 해서 불리언 유니온이라는 건데, 이것과 유사한 차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한 번만 뎁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맨드 안쪽에 들어와서 쓰이는 명령들도 있어요. 이거를 쓸 때마다 매번 이렇게 들어와서 쓰기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축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할 텐데, 참고로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저처럼 단축키, 이거를 엘리어스라고 합니다. 엘리어스. 단축키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이제 단축키를 쓰는, 여러분들은 제 방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콘파가 있죠. 또 세 번째는 메뉴파라고 하는데, 메뉴. 이거 위에 두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고요. 보통 그 컬럼비아 대학교나 그런 외국 대학교에서 가끔 라이노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하면은, 웨비나 같은 거 보면은 여기는 메뉴에서 꼭 이렇게 클릭해서 명령을 입력하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누르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아이콘 누르는 거. 근데 그것보다도 커맨드, 단축키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 정보란에 보시면 그 사이트, 노션 사이트 링크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단축키 다운로드를 눌러서 단축키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페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는 섭디 과정 단축키라서 디지털 언더바 섭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섭디 시크릿 노트 그 강의 때 쓰였던 단축키입니다. 이거는 그 메모장인데요. 이거 다운받은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네, 메모장인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백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어떤 축약어, 이거를 별명 또는 엘리어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어떤 커맨드, 실제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트림? 트림 같은 경우에 tr이라고 입력하면은 이 명령이 실행된다. sp라고 입력하면은 이 명령이 실행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쭉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고 와서 설정하는 것, 라이노에서 설정하는 건 딱 단축키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설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기어 아이콘 또는 OPT라고 입력을 하시고, OPT하고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항상 왼손은 키보드 있으셔야 됩니다. 문서 속성과 라이노 옵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창이 보이는데, 문서 속성이라고 하면 이 문서에 대한, 이 붕어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라이노 옵션이라고 하면요, 붕어빵을 만드는 그 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서 다큐멘트 프로퍼티, 지금 현재 그 제목 없음이라는 이 문서에 대한 속성을 설정하는 곳이 문서 속성.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를 껐다 켜도, 라이노를 껐다 켜도 변하지 않는 옵션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 보면 엘리어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여기 이제 제가 원래 단축키라고 보통 쉽게 말하는데, 엘리어스라고 하는 건 단축키랑 다르게 별명이란 뜻이에요. 단축키는 누르자마자 F1 키 누르면 바로 도움말 뜨듯이 키를 누르자마자 작동하는 게 단축키고요. 우리가 어떤 명령을 우리한테 보기 쉽도록 축약어를 만들어 놓은 것은 별명, 닉네임, 엘리어스라고 합니다. 영문판은 어피어런스 다음에 두 번째 있을 거고요. 한글판은 이응이기 때문에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엘리어스를 설정하게 되면은 뭐예요? 얘는 라이노 옵션이기 때문에 라이노가 껐다 켜지거나 또는 컴퓨터를 껐다 켜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옵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엘리어스 설정만 한번 딱 해놓으시면은 앞으로 바꿀 일 없다 이거예요. 엘리어스를 누르신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짧을 거예요 아마, 그죠? 가져오기를 누르셔서 메모장을 갖고 옵니다. 디지털 언더바 섭디 더블 클릭하시고, 이미 있는 것들 충돌하는데 바꿀 거냐? yes, all 모두 예로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기 붙여넣기를 하는데 충돌나는 거는 제가 드린 메모장으로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설정 끝났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거 오른쪽에 이 바가 생기면 설정이 된 겁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제 설정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커맨드 라인에다가요, 박스라고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퍼스펙티브라는 요 창, 요 뷰포트에서 적당한 사이즈의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은 넓은데 고작 이 부분을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최대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얘가 최대화가 될 겁니다.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고요. 최대화가 됐죠? 화면을 돌리는 건 우클릭 드래그로는 이렇게 화면을 로테이트 뷰 화면을 돌릴 수 있고요. 쉬프트 우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클릭 드래그 그리고 쉬프트 우클릭 드래그를 적절히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클릭 드래그와 쉬프트 우클릭 드래그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우선은 단축키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보면은 퍼스펙티브라는 글씨를 우클릭하면은 와이어프레임부터 여기 레이트레이스드 광선 추적까지가 뷰 설정에 대한 겁니다. 이 뷰가 지금은 뼈다구만 보이는데 이 뼈다구는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고요. 면이 보이는 거는 음영뷰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각종 렌더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많이 쓰이는 거는 와이어프레임, 음영, 렌더링 요 세 가지가 많이 쓰이고요. 아래쪽에 광선주 이거 실제 렌더링이 되는 레이트레이스 렌더링이 되는 거거든요. 와이어프레임, 음영, 렌더링 각각 제가 단축키를 마련해 놨는데 와이어프레임이 줄여서 WF잖아요. 네, WF. 음영은 쉐이디드라고 하는데 WF하고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SF라고 했고요. 그리고 렌더링은 RF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와이어프레임 뷰 상태이기 때문에 SF라고 해서 한번 뷰 설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꿨네요, 제가. WF, SF, RF. 참고로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노트북이 그래픽카드가 없는 노트북이라 광선 추적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렌더링까지는 뭐 잘 표현이 됩니다. WF, SF, RF 당연히 명령 끝에는 왼쪽 엄지로 스페이스바를 눌러 주셔야겠죠. 이것만 왔다 갔다 잘해도 굉장히 라이노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잘 되네요. 엘리어스가 잘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엔 여기 우클릭해서 이번엔 광선 추적을 해보시면 실제 렌더링이거든요. 그래픽카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렌더 속도가 정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저기 LG 그램 내장 그래픽 쓰는 LG 그램인데 그래도 이거 엄청나게 느리네요. 이건 너무 느린 겁니다. 지금 1080 Ti 정도만 돼도 훨씬 빠르게 렌더링이 될 겁니다. 아무튼 단축키가 정확히 다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제가 적당한 사이즈로 다시 만들게요. 딜리트 눌러주시고요.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이거를 라이노를 한번 모델링 해보고 렌더링 해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는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같이 모델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할 만한 거는 이 박스 보이시죠? 이 사각형. 이 그리드를 보면은 대충 크기가 가늠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모델링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리드가 여기까지 있다고 해서 모델링이 바깥쪽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제가 박스를 그리더라도 박스를 그리더라도 바깥쪽 이거 사실 좀 무한히 뻗어나가 있는 그리드예요. 근데 이렇게 일부분만 좀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이 그래요. 제가 박스를 여러 개 한번 그려볼 건데요. 박스라고 입력하시고 여기 큼지막하게 꽉 차게끔 하나 이렇게 적당히 만들어 주시고요. 음영뷰이기 때문에 정확히 박스의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는 옆에다가 좀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 만들어 볼까? 길쭉하게 만들어 보고 이번엔 또 넙대대하게 만들어 보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유롭게. 이거 방금 박스라는 명령을 3번 썼는데 앞선 명령을 한 번 더 반복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앞선 명령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를 옆으로 이동하고 할 텐데 보통 move라는 명령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라이노를 설치하신 분이라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스마트 트랙이라는 것만 켜져 있고 나머지가 다 꺼져 있을 텐데, 그래서 건볼부터 켜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마트 트랙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꺼놓습니다. 건볼을 쓸 거고요. 이따가는 개체 스냅이라는 것도 한번 켜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건볼이 뭐냐? 얘는요,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화면에 화살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건볼이라고 합니다. 3ds max에서 예전에 있었던 개념인데, 라이노 5.0부터 2012년도부터 들어온 개념인데요. 요거는 화살표는 이동, 그리고 여기 4분원은 로테이트, 조그만한 직사각형은 스케일 1D, 총 3가지의 기능이 있는 이 기즈모 같은 건데, 사실 이 중에서 이거는 잘 안 쓰고요. 요거 이동 이때만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건볼의 특징은 뭐예요?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그럼 이동해 볼 텐데요. 선택해서요. 뭐예요? 이거 빨간색이 X축, 녹색이 Y축입니다. 이거를 제가 녹색, 빨간색 이거를 항상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화면 이동과 함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요. 얘가 X축이 이쪽이고 Y축이 이쪽이라는 거는 왼쪽 화면 보면서 제가 알아낸 겁니다.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옆으로 이동해 볼 텐데, 당연히 화살표는 1차원이기 때문에 1차원으로밖에 이동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라이노에서는 조금 센스 있게 화면을 살짝 위에서 본다면 여기에 파리채라고 보통 말하는데, 빨간색이 X를 그리고 녹색이 Y를 상징하잖아요. X와 Y로 만들어진 밭전자 모양의 파리채가 보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XY 평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다시 건볼을 선택해서 요거 XY가 둘 다 화살표가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잡고 살짝 겹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 XY 평면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얘를 갖다가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이동. 얘도 XY 평면으로. 그래, 박스를 하나 더 그리는 게 좋겠다. 박스를 하나 더 그려가지고, 뭐 사이즈는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크고. 다시 딜리트 눌렀고요. 박스.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적당히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박스 4개가 겹쳐 있는데 이건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2개가 겹쳐 있죠.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형태란 뜻이에요. 절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2개를 합쳐야 되겠죠. 이때 합치는 명령이 불리언 유니온이라고 해서 BU라고 하고요. 불리언 유니온, 합친다. 부울연산이라고 해요. 부울연산. 이렇게 솔리드 연산을 부울연산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리스퍼 가서 배우겠지만은 라이노에서는 부울연산, 그리스퍼에서는 솔리드 연산이라고 합니다. BU는 합집합, BD는 차집합입니다. 무엇의 약자인지는 명령어 쳐보시면은 커맨드 라인에 잘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3개는 합집합을 할 거고요. 이거는 차집합으로 빼보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솔리드 덩어리끼리 연산을 할 때는 부울연산을 합니다. BU 뭐예요? 불리언 유니온이라는 것의 약자였군요. 하나, 둘, 3개를 합집합을 짜잔 합니다. 오잉? 합집합이 된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선이 보일 텐데, 이건 나중에 그 공면 모델링 다루는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이거는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보통 서피스, 이 면의 방향 또는 면의 흐름을 좀 알려주는 선인데, 사실 지금같이 평면인 경우에는 와이어 프레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익스트루전이라는 데이터 타입에서 폴리서피스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별로 의미 없는 선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얘는 선택해서요. 우측의 속성 탭에서요. 서피스 아이소커브라는 거를 끄도록 할게요. 즉 밀도가 조절된 아이소커브를 우리는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됐고, 이번에는 여기서 얘를 뺄 거야. 어떻게? BD 스페이스바. 근데 여기 있는 말을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원래 서피스 또는 원래 폴리 서피스 선택하시고요.
엔터를 한번 합니다. 스페이스바. 차집합 계산에 사용할 거를 선택하래. 얘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선택한 거에서 방금 선택한 애가 빠지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근데 좀 거슬리는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거 하고 요거. 이게 참 항상 이게 뭐가 문제냐면 라이노에서는 이렇게 동일 평면상의 면을 병합할 때, 예, 불리언 유니온으로 병합하면은 사실상 이 선이 없어져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케치업에서 그냥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요 선은요, 동일 평면상에 있을 때 바로 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명령이 좀 긴데 merge all coplanar faces라고 해서, 그래서 항상 불리언 유니온을 항상 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된다? merge all coplanar face, 마프라고 합니다. 마프. 원래 merge all face였다가 명령어 이름이 바뀌었어요. merge all coplanar faces입니다. 네, 마프. 한번 해볼게요. 이 외에 동일 평면상에 있는 선이 꼴보기 싫어서 하는 겁니다. MAF 스페이스바. 명령이 길죠? 선택 엔터. 깔끔해졌죠? 만약에 이 선이 아직도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선택해서 아이소커브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솔리드 모델링도 해봤는데 이번엔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보통 distance라는 명령으로 재개되고요. 단축키로는 di라고 합니다. 길이를 젤라 보니까 여기 정확히 끝점, 그리고 여기 끝점의 길이를 이거 재고 싶은데 오잉? 길이가 안 재지죠? 왜 그러냐? 드디어 이제 개체 스냅이라는 걸 키게 됩니다. 개체 스냅을 우리가 흔히 O 스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드의 교점에 스냅이 잡히는 거를 그리드 스냅이라고 하죠. 우린 근데 여기 근처점, 수직점, 뭐 미드, 중간점, 끝점 이렇게 오브젝트의 특성에서 스냅 잡는 것을 오브젝트 스냅, 즉 그걸 줄여서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개체 스냅을 켜면은 위쪽에 한 줄이 뭐가 더 생기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오스냅에다가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교차 수직, 저는 보통 이게 한 4개 정도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그리고 왕창 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적절히 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끝점, 중간점, 교차점, 수직점 총 4개의 오스냅만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번에 이제 디스턴스가 됐든 어떤 명령이 됐든 어떤 포인트 위치를 찍고자 할 때 요 끝점, 중간점, 교차점, 수직점의 위치에가 스냅이 잡힌다라는 뜻입니다. 디스턴스, di죠. di로 높이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클릭. 높이 재보니까 60mm라고 나오네요. 약 6cm 높이인 것 같아요. 되게 작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60mm니까 어디 보자. 그러면 제가 왜 길이를 재냐면, 여기도 한번 재볼게요. 여기는 33. 왜 길이 재냐면 제가 필렛 엣지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FE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1로 하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필렛 엣지, FE라고 하면은 필렛 엣지입니다. 필렛 엣지, FE 스페이스바 하시고 넥스트 레디우스를 1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값을 바꿀 때는요, 클릭해서 숫자 2, 클릭해서 1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또는 이 옵션 중에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언더바 있는 게 있죠. 이거는 여기다가 n을 입력하면은 바로 이 옵션을 바꾸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마우스 커서가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n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n 스페이스바, 네, 반지름 1로 할게요. 크지 않게 1로요.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엣지를 쭉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쪽에 제가 선택한 모든 엣지에 둥글리는 필렛을 넣겠다라는 소리입니다. 흔히 보통 오토캐드에서 하는 필렛은 2D 필렛이겠지만 이거는 3D 모델링에서 하는 필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필렛이 들어가느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한 번 더 누릅니다. 네, 스페이스바를 2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둥글러지게 됩니다. 마치 진짜 제품처럼 필렛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때는 그 렌더링 뷰를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스드가 즉 광선 추적이 실제 렌더링이었다면 렌더링이라는 거는 렌더링 미리 보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다시 음영으로. 보통 작업할 땐 음영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그럴싸한 좀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L 폴리라인이죠. 폴리라인으로요. 이렇게 닭벼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올려보고 싶거든요. PL로 적당히 이렇게 낙서처럼 만든 다음에 얘를 돌출시키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커브를 그리는 순간 여기 면이 딱 채워지겠고 그거를 푸시하면 되겠지만 라이노에서는 커브와 서피스는 별개입니다. 커브를 그리면 커브가 그려지고요. 서피스를 만들고자 하면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좀 단순한 소프트웨어죠.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라인 커브를 갖고 돌출을 시킬 건데 익스트루드 커브 EXT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출 높이를 입력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높이를 입력하기보다는 제가 적당한 길이만큼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 되겠고요. 혹시나 EXT를 했는데 솔리드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가 뚫린 채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익스트루드 단축키 자체를 솔리드가 되게끔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EXT가 어딨나 보니까 위쪽에 새로 만들기 EXT 탭 여기 있죠? 그쵸? 솔리드 yes로 제가 설정해 놨기 때문에 아마 누구나 다 솔리드 yes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이건처럼 그 예 아니오로 두 가지밖에 저기 선택권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 S 스페이스만 누르면은 이게 바로 즉시 바뀝니다. 지금 솔리드 예로 적당한 높이로 만들었고요. 근데 얘를 어떻게 이 위로 얹어 볼 거예요. 그 마치 그 닭벼슬 마냥 얹어 볼게요. 이때는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회전할 때는 그 이게 이제 회전이잖아요. 회전이죠. 근데 여기서 4분원을 한번 클릭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 뭡니까? XZ네요. XZ 녹색 4분원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값을 입력하면은 클릭 드래그로 적당한 값이 회전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90도만큼 회전이 되게 됩니다. 이 폴리라인은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하고 봅시다. 이거를 좀 더 들까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회전해도 되겠다. 이렇게 회전을 하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잡고 건볼이 뒤틀렸을 때는요. 선택 해제 바깥쪽을 선택하고 다시 선택하면은 다시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게 낫게 아니야. 좀 더 들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 이것도 역시 또 합집합으로 불리언 유니온 비유로 합집합을 해버리고요. 아이고 보기 싫네. 불리언 유니온을 할 때 선택 엔터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시 불리언 유니온을 할 때 이거 먼저 선택하고 얘를 먼저 선택하면은 이게 아무튼 이런 팁 같은 건데요. 선택 순서에 따라서 아이소 커브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렌더를 찍었을 때 너무 칼같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여기는 약간의 필렛이 필요해 보이네요. 어떻게? FE FE 반지름이 이번엔 몇을 해볼까? 2로 한번 해볼까? 2로요. 전체 다 한다고 해도 여기밖에 어차피 안 들어갑니다. 한번 필렛 들어갔는데 또 필렛을 넣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 필렛 넣을 거야 라고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엔터 2번 눌러주시고 좀 과하게 들어간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볼까요? 다시 줄여야겠어요.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가셔서 필렛 엣지 넥스트 레디우스를 1로 설정을 합니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불리언 디퍼런스를 한번 더 써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줬던 건데 적당히 만들어서 위로 들어가지고요. 여기를 파버릴 겁니다. 이렇게 봅시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파볼게요. 이렇게 파는 거 어떻게 불리언 그 BD로
여기 선택 엔터, 여기 선택하면 이게 파지겠고요. 여기도 필렛을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잘 보세요. 필렛 엣지를 할 때요, 똑같이 1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됩니다. 필렛은 항상 이게 문제인데, 특히 라이노에서 좀 취약한 게 필렛이에요. 필렛이 값이 너무 크다면, 여기 만약에 1이 들어간다면 이게 안 돼. 왜냐면 이거 애초에 얘가 필렛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자. 필렛 값은 이때는 이렇게 터진다라고 하는데, 필렛 엣지 할 때 엣지가 터졌을 때는 더 작은 값 0.5라고 하면은, 여기를 한번 0.5로 줘볼게요.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은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렛 엣지 했을 때 엣지가 터져버리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터져버리는 경우에는 더 작은 값으로 필렛 하시거나, 또는 필렛이 정말 잘 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해서 필렛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노가다를 하나씩 잡아주시던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필렛 엣지는 0.5라는 1보다는 좀 작은 숫자를 했습니다. 네, 필렛 엣지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이러면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한 개를 더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제 아까 음영뷰가 아니어서 안 보이셨겠지만, 이런 커튼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지금 라이노 기초를 배우는 이제 커튼이 웬 말이냐,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정확히 여기 들어가는 커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라인이 일단 있어야겠죠. 폴리라인으로요, 여기 잘 보세요. 폴리라인으로 커튼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그릴지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할 필요 없어요.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여기 그려주시고, 스페이스바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가야 되는지 여기도 위에도 대충 일단 가이드를 잡자라는 겁니다. 스페이스바 됐어요. 다음에 지금 여기 폴리라인 총 2개가, 여기에도 하나, 여기도 하나, 총 2개의 폴리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하이드로 숨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잡고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숨기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선택해서 H, 총 3가지가 있는데, H는 숨기기, 그리고 SH는 숨겨졌던 개체 보이기라는 거고요. 중간에 HH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인버트 하이드였는데 지금 이제 isolate라는 명령이거든요. isolate라는 명령이 인버트 하이드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한 오브젝트를 숨길 때는 하이드를, 그리고 숨겨졌던 모든 오브젝트를 보이게 할 때는 show를, 그 사이 HH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만 빼고 나머지를 숨기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이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지금 잘 선택이 안 되지만 이 커브와 이 커브,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얘부터 선택을 해서 H 스페이스바 하시면, 아이고 실수로 다 선택을 했네요. H 스페이스바 하시면 얘가 오브젝트가 숨겨지니까 이 커브들만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커브를 갖다가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move M이죠. M 스페이스바 하시고요. 여기 있는 끝점을 잡고 저희 원점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노에서의 원점은 0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원점으로 도착합니다. 옆으로 좀만 이동해 볼게요. 원점으로 이동한 그 메이저한 이유는 얘를 XY 평면에 두기 위해서였고요. 이걸 이제 그리드 때문에 보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리드가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커튼 같은 모양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릴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 탑뷰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탑뷰. 여기 왼쪽 아래에 보면은 지금 퍼스펙티브가 최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플래그가 들어가 있는데, 탑이라는 글씨 누르면 탑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 이제 커브를 쭉 그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잠시 제가 개체 스냅을 잠깐 사용 안 함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곡선을 그리다가
혹시나 이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수직점 이런 오스냅이 잡히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이 곡선에 맞춰서 오스냅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딜리트 지금 사용 안 함으로 해놓고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은 지금 이렇게 선이 있으면은 지금 있는 여기 이제 선이 있죠. 이 선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직선이 아니죠. 안쪽으로 곡선을 쪼글쪼글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아래쪽에 오스냅 사용 안 함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은 잠깐 얘네들이 홀드가 돼 있을 겁니다. 마치 오토캐드에서 F3을 누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여기서 곡선은 커브 C 스페이스바라고 하시면 커브라는 명령의 단축키고요. 적당히 여기서 이렇게 커튼처럼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간 좀 불규칙하게 약간 쪼글쪼글 이렇게 포인트를 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이렇게 또 가야겠죠?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곡선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곡선을 총 3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방금 썼던 명령을 다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C 스페이스바 아니죠? 그냥 스페이스바죠? 해가지고 고사 하나 그리고 하나만 더 그릴게요. 하나만 더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이번에 조금 왼쪽으로 튀어나왔네. 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좋아요. 이제 좀 이동을 할게요. 총 3개의 선이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이거 높이를 갖다가 정확히 저기 위로 갈 필요는 없는데 한번 정확히 이동해 볼게요. 오스냅 다시 사용 안함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3개 곡선을 하나는 바닥, 하나는 중간, 하나는 맨 위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건보를 잡고 끝까지 정확히 이동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동이라는 M, 무브라는 명령에는 수직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무브를 하시고 무브 명령 입력하시고 수직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끝점 아니면 여기 바닥 쪽에 있는 거에서 아무거나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끝점을 하나 누르시고 여기 있는 끝점을 선택하시면은 그 끝점의 높이까지 얘가 수직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그 위까지 꼭 맞아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적당히 중간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제가 이거를 곡면 보통 만들 때 쓰는 서피스 제작 명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LOFT 우리 단축키는 LO라고 합니다. LO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참고로 로프트를 하실 때는 이 각 곡선들의 머리 또는 꼬리 이렇게 한쪽으로 쭉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스타일은 보통으로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튼 모양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아까 그곳으로 옮기기 전에 두께부터 좀 주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로프트까지가 원래 내용인데 이렇게 제가 두께까지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서피스라고 하는데 OS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솔리드 예로 체크해 주시고 거리는 1로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 보시면 그러니까 1만큼 두께 너무 두껍네. 다시 얇게 할게요. 컨트롤 Z 하신 다음에 거리를 제가 0.2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얄쌍한 두께의 커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곡면을 두께 주고자 할 때는 옵셋 서피스에 솔리드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숨겨졌던 걸 켜가지고 얘를 그 위치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H 아이고 이거 여기 있냐 하필 SH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얘를 여기 있는 커브들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옵셋 서피스한 오브젝트만 저 안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건볼로 대충 이동할 것이 아니고 이 오스냅을 조금 이용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끝점 바로 여기 있는 끝점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정확히 요 그 커튼 오브젝트가 이 위에 배치가 될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이니까 M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이동시킬 개체 선택 엔터. 여기 있는 끝점을 누르시고 여기 있는 끝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얘가 이쪽으로 쏙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은 찌끄레기들은 제가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또한 이런 곡선일 때 곡선면의 흐름을 서피스의 흐름을 보여줄 때 쓰는 게 아이소 커브라는 건데 얘 또한 제가 끄도록 할게요. 주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안쪽에 오브젝트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기 뭐라고 할까, 토러스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알려드리는 명령인데 도너츠 모양입니다. 도너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안쪽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잘 돌려가면서, 이게 한 번에 쏙 넣기 힘들어요. 이거 여러 번 해보셔야 됩니다. 잠깐 숨겨놓고, 너무 큰가?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로 하고, 좀 큰 것 같긴 한데 크면 다시 만드셔도 되고, 저는 쏙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거 안 들어가네. 좀만 작게, 이거 스케일로 Shift 키 누르시고 이 조그만 사각형을 클릭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위로 올리고, 됐어. 이 정도로 할게요. 모델링은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드로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로잉을 넘어갈 텐데, 드로잉은 여기 있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애는 모델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를 갖고 우리가 뭔가 2D 드로잉을 해가지고 그 도면 선을 만든다던가 할 때 그 make 2D를 쓰고 하거든요. 그런 명령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아이소 커브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 속성 탭이 있을 텐데요.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여기 카메라 속성이 보이게 됩니다. 선택했을 때랑 선택 안 했을 때랑 속성이 보이는 게 다르죠. 카메라 속성 중에 투영을 2점 투시로 바꾸시면은 그 사람 눈높이에서의 조감도를 찍을 때, 이게 높아지면 왜곡이 심해지거든요. 사람 눈높이에 건물을 찍을 때 이렇게 세로선이 정확히 똑바로 서 있는 건축 사진들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모습을 원할 때는 2점 투시를 하시면 되고요. 사람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렌즈 길이 50mm짜리 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할 때는 그냥 투시뷰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다이어그램을 만들거나 할 때는, 엑소노메트릭을 만들거나 할 때는 이 평행뷰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뭔가 다이어그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행뷰로 카메라를 뷰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하든 뭘 하든 뭐 다 이 뷰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평행뷰로 잡았고요. 이 정도로 딱 잡은 다음에 네임드 뷰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명명된 뷰라고 되어 있는데 퍼스펙티브, 탑, 프론트, 라이트 다 명명된 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를 그 디스켓 모양을 눌러서 다이아그램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카메라 뷰가 바로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름의 카메라로 저장이 된 거고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거를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이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여기에다가 다이어그램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다이어그램 그 카메라 뷰로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탑, 프론트, 백, 백그라운드 비트맵이 아니라, 아니면 라이트 이런 식으로 그 카메라 이름을 입력하면은 그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아무튼 다이어그램,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렌더를 하고 메이크 2D로 선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할 때 쓸 겁니다. 이때 이거를 선택해가지고요, make 2D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뷰에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OK를 하게 되면은 잠깐 동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탑뷰를 잠깐 가서 보면은
이런 식의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뭔가 선들이 많이 끊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는 옵션의 단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진 않은데 잠깐만요. 제 생각엔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메이크 2D나 이런 거 했을 때 문제가 생길 때는 허용오차 이런 거를 좀 바꿔가면서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마 곡선이 많아가지고 생기는 문제 같기도 한데 이게 필렛 엣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더 키워가지고 문제는 한번 해결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2D 아마 이 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필렛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메이크 2D 다른 것도 이렇게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 제가 모든 엣지에다가 필렛을 넣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는 바람에 이거 화면에서 지금 잡질 못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컴퓨터는 잘 나올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마 지금 그래픽카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그램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메이크 2D를 할 때는 컨트롤 얘를 전체 선택해가지고 메이크 2D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뷰라고 하면은 현재 뷰인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는 이 뷰 선을 그대로 따서 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은선에 체크를 하고 그룹 출력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은선 뒤에 보이는 숨겨진 선들도 히든 레이어, 히든 커브라는 레이어로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과물이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 상태로 한번 메이크 2D로 그룹 출력을 해볼게요. 탑뷰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는데 점선으로 보이는 이 부분 지금 그룹이라서 한 번 클릭으로 다 선택이 되는데 보면은 레이어가 여기 한국말로는 히든과 비저블, 한국말로는 숨겨진과 보이는 이라고 되어 있고 각각의 레이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한쪽을 은선 같은 경우에는 선 두께를 얇게 점선으로, 실선 같은 경우에는 선 두께를 좀 더 두껍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네임드 뷰를 켜가지고 카메라를 저장해 주셔야 렌더를 하든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이어그램을 만들든 커브를 뽑든 합성할 때 카메라가 조금이라도 뒤틀려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잡을 때는 네임드 뷰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이 예쁘게 안 나와서 좀 당황했는데 보시면 이게 원래 메이크 2D가 얼마나 훌륭한 명령이냐면 이게 원래 곡선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컴퓨터의 문제인 것 같은데 되게 100만원도 안 하는 저렴한 거라서 메이크 2D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정도로 탑뷰로 다시 가서 이 정도로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점선과 실선으로 엄청 예쁘게 나오죠. 이거 이 상태로 그냥 뒤에 백그라운드 흰색인 렌더링 이런 걸로 가서 캡처해서 써도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합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메이크 2D로 만든 거를 갖다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넘겨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거 안 됐으니까 제가 옆에 그냥 박스 한 4-5개 합집합을 하고 마프까지 한 요 녀석을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작업할 때는 메이크 2D를 하는데 은선은 켜고 그룹 출력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삼각투영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총 4개의 뷰를 찍어서 도면화하게 됩니다. 찍힌 다음에 탑뷰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치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이크 2D하고 네임드 뷰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치수를 입력하는 dim aligned 선형 치수에 정렬된 치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dim aligned라고 하고요. 이거는 클릭을 해서 짠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치수가 보여지는 이런 명령입니다. 지금 스케일이 맞지 않게 너무 작은 치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dim aligned 클릭 짠. 치수가 너무 작죠? 이때는 만들어진 치수를 선택해서요. 우측에 속성 중에서도 치수 속성, 선형 치수
스타일을 갖다가 스타일 편집에 들어가시면 스타일에 스타일 편집, 여기서 모델 공간 배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5라고 하고 확인을 하시면은 5배가 커졌는데 조금만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스타일에 스타일 편집, 7 확인. 이 정도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다시 딤 얼라인드로 높이도 재고, 가로폭도 재고, 이런 것도 재고,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길이를 도면화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는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전에 그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넣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아무튼 여기 왼쪽에 넣고 아래에 넣고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치트를 예쁘게 넣어주시고 일러스트라든지 뭐 오토캐드라든지 익스포트 하면은 예쁘게 바로 도면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렌더링이 남았는데 렌더링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거 잠깐 치워주시고, 렌더링은 너무나 쉽고 재밌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10분 내로 끝날 겁니다. 렌더링은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재질과 렌더링,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materials 그리고 렌더링 두 개의 탭인데요. 일단 얘를 우클릭을 해서 제가 렌더링 뷰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단축키로는 RF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부가 보이는데, 여기서는요, materials에서는 재질을 설정하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렌더링에서는 그 외에 렌더 관련된 모든 설정은 이쪽에서 하게 됩니다. 보세요. 메테리얼에 들어가서요, 이건 유리로 할 거고요. 안쪽에 있는 도넛은 빨간색, 그리고 얘는 약간 그 녹색 비슷한 사이안 색깔로 좀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팔레트에다가 메테리얼 총 3개 갖고 와야 되는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재질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오는 거는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한번 갖고 와 보시기도 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유리라는 게 있죠. 얘를 한번 갖고 옵니다. 이번에는 다시 플러스 버튼 누르고 페인트라는 거를 갖고 오고요. 페인트를 한 번 더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 한 번, 페인트 2번 갖고 왔습니다. 총 3개의 재질이 있죠. 일단 이 유리는요, 얘한테 적용할 거니까요. 잘 보세요. 얘를 선택하시고 이 커튼 선택하시고요. 유리 오브젝트를 우클릭 맨 위에 어플라이 투 오브젝트 개체 적용을 누르시면 즉시 해당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에 이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얘는 제가 빨간색으로 만들 건데 페인트라는 거를 선택해서 색깔을 클릭하시고 흰색 부분을 클릭하시고 빨간색 부분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 재질 자체는 이렇게 빨갛게 변합니다. 안에 있는 도넛을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택이 잘 안 되신다 싶으면 여기 있는 커튼을 하이드로 하이드로 잠시 숨기신 다음에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얘는 두 번째 페인트를 우클릭 개체 적용,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는 페인트를 이번에는 먼저 재료를 적용해 볼게요. 우클릭 개체 적용. 먼저 적용한 다음에 색깔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여기 있는 색깔을 넣어보면 즉시 바뀐 색상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놨던 커튼은 SH로 쇼 하시면 되겠고요. 렌더링을 할 땐 이러면 이제 재질 설정 끝난 겁니다. 광택이 너무 센 것 같아. 그러면 광택을 좀 줄여주셔도 좋고요. 유리의 투명도가 너무 청정도가 너무 클리어한 것 같아. 프로스트 이쪽으로 가면 렌더 속도가 엄청 느려지지만 아무튼 청정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렌더를 할 때는 렌더라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재질을 설정하는 것이 이쪽이고요. 그 외 모든 설정은 제가 렌더링 탭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렌더링 탭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이것저것 다양한 설정들이 있지만 그거는 페이서 강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이쪽은 얘기할 게 많아서 뷰포트 기본적으로 렌더는요 이 화면 사이즈만큼 렌더링이 됩니다. 뷰포트라고 하면은 바로 이 흰색 영역에
가로와 세로 픽셀의 사이즈를 말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노트북으로 하는지 아니면 큼지막한 모니터로 하는지에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가 다를 겁니다. 이거는 지금 뷰포트 말고 1920, 1080으로 할 거야. 이 16:9 사이즈의 큰 이미지를 원하고, 화질은 내가 표준 화질, 영어로는 굿 퀄리티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표준 화질로 한 다음에 카메라를 딱 잡고, 다이어그램으로 잡아야죠. 잡고 뭐를 렌더라고 입력하시면, 제 거는 엄청나게 렌더가 느리겠지만 어쨌든 엄청 느릴 겁니다. 렌더가 될 겁니다. 이게 그 GPU 기반의 렌더러라고 해도 속도가 느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그래픽 카드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성능이 좀 좋지 않, 코어 수가 많지 않다면 렌더 속도가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뭐 짜잔 하고 이제 몇 분 있으면 이제 렌더가 이제 끝나는 건데, 여기 그걸 안 갖고 왔네요. 없네. 됐다. 렌더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할 텐데,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중간에 기다리다가 난 진짜 시간이 없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멈춰 버튼을 누르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멈춰를 누르셔야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JPG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get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렇게 렌더라는 명령으로 할 시간조차 없다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그냥 보이는 이 뷰포트 있죠? 다이어그램. 이 뷰포트를 VF라고 하시면 뷰 캡처 투 파일이라고 아마 제가 단축키를 해놨을 텐데, 투명 배경으로 PNG도 만들 수 있어요. 투명 배경 체크해 주시고, 여기는 배열에 2라는 숫자를 넣으면 현재 내 그 뷰포트 픽셀의 2배에 해당하는 픽셀 사이즈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PNG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PNG로 만들어서 바탕화면에다가 1, 2, 3이라고 저장을 하면은 갖고 와 볼게요. 바탕화면에 1, 2, 3. 어이. 한번 렌더했더니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제야 방금 내보내진 것 같습니다. 어디였지? 여기 있다. 여기 지금 PNG이기 때문에 뒷배경이 검은색인, 지금 투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렌더를 직접 하지 않고도 이미지를 빨리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쓰인 명령들이 뭐 박스라든지 불리언 유니온 같은 기본적인 명령부터 시작해서 옵셋 서피스, 로프트 같은 조금 고급 명령어도 써봤고요. 그리고 그 드로잉 관련해서는 네임드 뷰, 메이크 2D, dim 얼라인드 그 세 가지 명령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은 매테리얼 탭과 렌더링 탭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고, 매테리얼 탭에서는 재료를, 렌더링 탭에서는 그 외에 모든 렌더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라이노 완전 생 기초부터 개념 그리고 모델링 렌더링까지 한번 해봤고요. 추가적인 학습을 원하시면 페이서 강의로 넘어오시고, 또는 오픈톡방 있으니까 편하게 오픈톡방 유튜브 정보란에 있으니 거기 통해서 질문 주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거기서 계속 소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다음에 그래서퍼 강의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